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멘토에서 금융권을 대표로 맡고 있는 유수환 미스터 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공기업 수석 멘토로 맡고 계신 김성우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에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는 어떻게 이제 채용 공고가 뜨고 면접 준비나 자소서 준비나 뭐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 공기업 수석 멘토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충 이 한번 그 PPT 화면을 한번 봤거든요. 예. 상반기 어떻게 진행됐는가라는 게 한 파트가 있고, 네. 그다음 하반기에 어떤 채용이 진행될 건가라고 하는 게 한 파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하반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직업 기초 능력, 경험 기반 면접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건 필수예요. 어느 기관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 경험 면접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 항목 갖고 질문을 많이 하고, 조금 의외의 것이 뭐냐면 다대일. 네. 그러니까 개별 면접이 많더라.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거 물고 늘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이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황 면접은 그냥 구술로 질문하는 것도 있고, 네. 상황을 주고, 예, 자료를 주고 발표하는 형식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발표한 다음에 제출하잖아요. 요약할 때도 성의껏 해야 된다. 왜? 그게 남잖아. 요약하는 것도 좀 포인트를 두고 요약을 해야 된다. 그쵸. 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표로 작성을 해달라. 표로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렇죠. 가독성 좋게. 며칠 전에도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 준비하시는 학생이 기존에 이제 면접 경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고, PT 면접,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상황 면접이죠. 이 친구는 이제 서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앉아서 하면 자기가 좀 답답하고 좀 떨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딱 보고 옛날에 한번 복기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바로 이제 옆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딱 표로 작성하자. 표로 작성해서 나중에 제출할 때도 성의껏 제출을 해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하나 얻었네요. 상황 면접에서 자료를 주고 자료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텍스트로 길게 이렇게 적지 말고 표를 만들어서 보기 편하게, 보기 좋게 잘 활용해 보시면 꼭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자료는 제출하는 곳은 다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면접 전형했던 서류는 5년 이상 보관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후 감사 때도 이거 다 들춰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무리 발표를 잘해도 이게 뭐 개판으로 썼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공기업입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저 첫 페이지가 그 한국철도공사부터 해서 한국수력원자력 뭐 요게 이제 우리 상반기에 주요 채용 진행했던 것들이죠. 지금 사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을 주고 그걸 보고 기록해서 발표하고 제출하는 거. 폴리텍 대학교는 이제 상황 면접이 그냥 구설 면접이에요. 이런 상황에 당첨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약간의 PT 면접에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닌데 다른 데는 지금 이제 ESG 경영을 상당히 많이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폴리텍 대학교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ESG 경영을 과거로부터 실천하고 있는 거고, 다른 기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더라. 공기업들 중에서도 상황 면접이 지금 그 5개 중에 4군데에서 상황 면접을 본다. 상황 면접이 그만큼 많이 봅니까? 공기업에서는? 이제는 상황 면접은 필수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면 직무수행 능력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 면접입니다. 그 이제 상황 면접 질문이 여러 이제 경로가 나올 수 있긴 하죠. 한 가지만 더 팁 주시죠. 상황 면접에 대해서. 상황 면접 주제가 뭐냐? 그럼 이제 사실은 거기 직무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직무 설명서, 뭐 어떤 데는 직무 기술서라고 표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식, 기술,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에 보면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회사항이라고 그러죠. 이게 고장났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질문이 기술 직군에서 많이 나왔고 예. 사무행정 쪽은 보도자료나 이제 어떤 앞으로 방향성 같은 걸 제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발전방안은 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 면접이 나오더라.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면접 질문과 주요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상반기 때 이러이런 파트에서 이러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지금 만든 페이지가 네, 맞습니다.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항상 이 공공기관에 보면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걸 요약을 해 주십시오. 그럼 하위 능력이 있고 그 하위 능력 옆에 보면 세부 요소가 나와요. 뭐 근로윤리 한번 볼까요?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면성을 입증했던 경험, 근면성을 실천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갈등 관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타인에 대한 생각을 배려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당신은 외부의 정보를 서치하고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부 요소를 보고 경험 면접 질문을 이렇게 한번 다 도출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윤리 보면 직업윤리에 대한 정의가 있고 하위 능력도 이 정의가 다 있어요. 정의와 이런 세부 요소까지 키워드를 딱 검색을 딱 보면은 제가 한번 어렴풋이 해보니까 143문제 정도가 경험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의 핵심은 경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 한번 도움됐으면 좋겠고,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처음에 우리 김성우 멘토님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김성우 멘토님은 실제로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인사 채용을 담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 실장을 해보신 분인데요. 근무하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 이제 산하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뭐 일종의 준공공기관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 퇴직하기 전에 이제 감사실에 근무했을 때, 뭐 청렴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게 와요. 분기별로 채용, 현황, 뭐 친인척, 현황, 뭐 이런 거 제출해라. 근데 이제 우리는 딱 그게 딱 맞아요. 근데 공사나 이런 데는 다 해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감사도 받고 총리실 감사도 받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팩트체크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그런 말이죠. 김성우 멘토님은 실제로 그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인사실장 경험도 가지고 있고 면접관 경험도 가지고 있고 채용 경험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프를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래프일까? 직무수행 능력 해가지고 그 상황 설명자료 PT 면접에서 X축은 상황 면접, 구술 면접, Y축은 상황 설명자료 PT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X축, Y축이 맞습니까? 구술 면접, 우리가 폴리텍 대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그냥 구술 면접을 이렇게 해요. 그냥 질문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당신은 안전관리자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면접에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고, 대체적인 추세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걷잖아요. 이 상황 설명 자료를 주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보통 A4 한 장 정도를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발표하는데 꼭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달라 하는 부분,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면접 발표는 대체적으로 앉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선택사항으로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유불리가 구분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이제는 상황 면접이 구술 면접에서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했는데 채용 공고의 직무 설명 자료를 꼭 봐달라. 특히 기술직, 이제 사무행정 쪽은 보도 자료를 꾸준히 좀 참고해달라. 이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 자료 다 있거든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영 공시의 자체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도 상황 면접 자료가 경영 공시의 자체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보도 자료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자체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사항에서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근거가 돼서 면접거리가 된다는 거죠. 면접 질문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임의로 면접 질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구조화 면접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면접관 교육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되시면 자체 연구 보고서도 좀 봐달라. 그런데 이 자체 연구 보고서가 있고 또 외부 응용 보고서가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다. 근데 수력 원자력은 공개가 안 돼요. 내용이. 표만. 하게 되면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유사한 내용들을 발췌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인터넷에서 취준생들이 방금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경영 공시에 보면은 쭉 하단에 보면은 연구 보고서에 있고 자체 연구 보고서, 외부 용역 보고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자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상황 면접 질문을 유추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 준비하시는 분도 제가 이제 자료 드렸는데 공부를 안 하셨더라고. 왜?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시점부터 봐야 되느냐? 그럼 저는 이제 채용 공고 나기 전에 공개됐던 내용들, 채용 공고에 났던 것들은 면접 질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채용 공고 나기 전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한 12월서부터 올 그 채용 공고 나기 전까지 이렇게 쭉 발췌를 해보니까 한 10몇 건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걸 다 읽기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거 항상 요약분이 있잖아요. 요약분 보고 맨 뒤에 보면 결론 부분이 있는데 결론 부분은 별도로 요약분 플러스 그것까지만 봐달라.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다. 중간에 내용은 굳이 뭐 분량이 많으면 안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한 장짜리잖아요. 연구 보고서는 최소 2, 30장에서 많으면 150. 그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자체 연구 보고서에 있는 그 요약분, 그 다음에 그 요약분의 결론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봐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화살표 있는 저 곡선의 의미는 뭡니까? 점점 그쪽으로 많아진다는 거죠. 상황 설명 자료로. 구술 면접 쪽에서 PT 면접 발표 쪽으로 점점 더 많이 쏠리고 있다. 다음 페이지도 이런 그래프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관찰 면접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 토론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은행권에서 협상 면접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표시를 한 건데 사실 모의 협상 면접, 관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력원자력이 독보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많이 도입될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효과 문항을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위탁사하고 해갖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수력원자력에도 보면은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이 협상 면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적된 자료가 많다는 얘기죠. 딴 데에 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력 원자력의 이 각각의 직업 기초 능력 면접, 직무 수행 능력 면접, 관찰 면접 이 항목을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답이 있거든요. 사실은 협상 면접이 팀 단위로 평가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보면 개인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별 인재상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지원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X축이 저게 모의 협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그래프도 지금 모의 협상 쪽에서 토론 면접 쪽으로 많이 이건 사실 화살표가 좀 잘못되어 있고 사실은 한국 수력 원자력만 거의 유일하게 하는 것 같다. 협상 면접은? 그만큼 이제 토론 면접에 관찰 면접이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간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번 상반기에 주요 채용이 있었던 메이저 공기업들 중에서는 한수원의 경우에는 모의 협상 면접이 있었지만 나머지 주요 공기업들은 모의 협상 면접을 두고 있지는 않다. 토론이나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제 토의하는 모습을 관찰하죠. 이제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한 가지씩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아시죠? 그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무엇을 주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답변해봐라.
예. 하는 딴 데도 그런 면접을 좀 도입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데는 없네요. 토론 면접, 모의 협상 면접 이런 건 전부 다 단체를 두고 이제 관찰하는 면접이란 말이죠. 최근에 공기업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이렇게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이런 면접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젊은 그 취준생 세대가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역량이 뛰어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구조화 면접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거리가 딱 정해진단 예. 말이에요. 그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알아보기 부족해. 예. 그런데 이제 토론 면접이나 관찰 면접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발표 내용을 보고 내가 역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의 구조화 질문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구조화 면접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전에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라 하는 예. 그 면접 맞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질문 안에서 하다 보면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요새는 어떻게 한다? 발표 면접이나 뭐 이런 거에서 발표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역질문을 하는 예. 거지. 예. 팀 활동, 취업 스터디 이런 것도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많이 되죠. 예. 엄청나게 됩니다. 상반기 거는 대충 요 정도로 보고 하반기에는 이제 어떤 곳들이 어떻게 뽑을 것인가 주요 공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나 2023년도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또 채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어떤 데는 1차, 2차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는 적부다.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데는 글이 많지 않다. 그렇게 자기소개서 적부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용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작성했던 내용이 면접에서 바로 확인 작업한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뿐만 아니고 면접용으로 작성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면접에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못할 내용은 적지 않은 것이 좋다. 하반기 주요 공기업들 중에 어떤 곳이 채용이 있을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네. 어떤 곳을 한 곳 정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여러 사무행정 쪽에 이제 많은데 이 예. 건강보험은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소개 항목도 평가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예. 교육사항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뭐 대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뭐 학력은 기재하지 않지만 직업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 경력직들 보면 직업교육사항이 아주 많죠. 예. 예. 그게 서류 전형의 합격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봤는데 뭐 교육사항도 별로 없는데 합격한 친구들은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 경험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호되는 공기업에 보면은 뭐 딱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그룹 면접을 하는데 예. 8명 중에 예. 현직자가 5명가량 되더라. 이분들은 한번 검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야, 너무너무 잘한대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지식도 갖고 있고 이 답변을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신입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많이 정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스터디 열심히 하시고 모의 면접 스터디 구성해서 하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구직 활동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친구들, 지인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학교교육상이 내가 미진해. 여기 내가 지원 지금하고 관련 없는 과목만 들었어. 그러면 서류 합격 가능성이 저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점은행제도 괜찮다는 거예요. 학점은행제 통해서 과목을 좀 들어달라. 서류 전형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죠. 포인트를 잡아라. 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예, 교과목을 수강했느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이 두 군데가 그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현직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표에 건강보험공단 지금 자기소개하고 교육사항 지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저 어학 자격증 필기 쪽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다 저거는 본다는 어떤 얘기죠. 본다. 이게 명확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질 않아서
딴 데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10, 20 이렇게 한 거고, 뭐 그 위에 있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50%, 교육상 20%, 어학, 자격증에서 이렇게 총해서 이제 100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면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1차에서 다 끝나는 데도 있는데, 다 보시면 직무 역량은 그냥 상황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상황 면접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그럼 저기 필기 시험 쪽은 전부 다 NCS 평가를 대부분 말씀하시는 NCS가 이제 전공이 그죠?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국민연금법,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게 이제 시험을 보겠죠. 우리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 뭐 요 표 자체가 지금 하반기 인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는 그 사이트가 있죠. 알리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하반기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정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실제 유형별 준비사항 1파트, 2파트, 3파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3파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 멘토님께서는 항상 정관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정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 주시려고 예,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100명 중에 한 명, 이제까지 정관 보고 온 친구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경영 공시에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입사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여기서 배워간 학생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관 제32조에 나와 있는 제1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지금 수력원자력이, 저기 토지공사도 그렇고요. 무슨 사업에 관심이 있니, 네가? 이게 나오고, 건강보험은 우리 기관의 특수성, 이게 정관 뭐 이런 게 설립 근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서는 설립 근거, 그 다음에 회사 명칭, 약자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영문, 요거하고 정관의 사업 범위,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나와 있는 게 저게 사업의 범위를 지금 우리가 이 한 페이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제가 쓰질 못했습니다. 정관이 보통 그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기업들이 7, 80쪽 되는 것 7, 같은데요. 80쪽. 사업이 가장 중요하죠, 정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서 직제 규정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직제 규정은 우리 취준생 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 공기업들은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지침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침을 가장 충실하게 공개하는 회사가 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거기는 서류 배점표가 딱 나와요. 무슨 자격증 해갖고 100점 만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경영 공시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직도가 나오네요. 네네. 이제 직제 규정, 이 조직도. 조직도를 보는데 우리가 특히 사무행정 쪽은 너 어디 부서 가고 싶니?를 꼭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 부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순환근무하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네가 들어올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왔냐를 본단 말이야. 조직도를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부서를 찾는 거죠. 물론 기술 직구는 여기도 명확해요. 부서가. 그럼 이 부분을 찍어서 여기는 이제 직제 규정이잖아요. 직제 규정 시행 세칙에 가면 세부적인 조직도가 또 나오고 보면은 분장 업무 UA 사업실을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 넣어줬는데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조달처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 조달처에 보면 분장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분장 업무를 확인하시면은 제가 자기소개서 글감도 되고 입사 오퍼부도 되고 다 되죠. 이게 이루고 싶은 꿈, 정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도 되고 정관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특히 이런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조달 분야에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좀 하면 면접이나 여기서 할 말도 많아질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아지죠.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알면은 자기소개서 글감이 많이 생기죠. 그렇겠네요. 우리 기업에 좀 관심이 많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바로 올 것 같은데. 로열티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용어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열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기업 한 기업에 로열티가 만들려 그러면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로열티라고 하는 말을 저는 관심이라고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많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면접 질문 중에서 이제 자기개발 능력, 우리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준비 방법이 있었느냐 했을 때 난 정관 직제 규정 받습니다. 바로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왜? 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공기업은 팩트 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집 공고가 나면은 그 지침이 공개되어 있는지까지 싹 봅니다. 그럼 어떤 데는 면접 평가표가 딱 나오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게 도움 많이 되죠. 예. 정관, 그다음 직제 규정, 구할 수 있으면 지침 이런 부분도 미리 보고 준비하면 좋겠다. 자, 그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 예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뭐 민원을 받게 되면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민원인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거기 절차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딱 인용해서 얘기를 해도 좋죠. 사실 주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민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항상 뭐 공익성, 민원 뭐 이게 그냥 달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상황 면접에서도 그 민원인들과 이런 게 붙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뭐 이런 면접도 많이 질문이 나오니까 반드시 좀 읽고 가줬으면 좋겠다. 기본 질문 및 공기업 질문 핵심 스크립트 준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라. 이런 방향성이시죠? 네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쑥 훑어보시고요. 제가 상반기 때 이게 가장 많이 기출됐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요발전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관들은 50% 이상이 외부 면접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기업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여성 면접관을 포함시키기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모든 면접에. 이런 외부 면접관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있는 것들. 아마 한수원이 다른 발전사와 차별성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다른 질문들은 그냥 외부 면접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 중에서 저도 많이 보는 문항 중에 하나가 제 6번인데요. 공직자로서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나도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지원자들도 공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내가 차별화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학원에 개별적으로 오면은 제 나름대로 다 글감을 나눠줍니다. 답변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했을 때 자기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렴입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한 80% 이상이 청렴이라고 얘기하는데 청렴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사전에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자세가 어떠니 하는 것을 묻는 건데 다 똑같거든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제가 검증 가능한 업무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해안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 앞에 어떤 거를 붙인다? 공직자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업무의 완결성과 해안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하면은 사람들이 얘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상당히 일치되네.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차별화된 답변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보도자료를 제가 했는데 뭐 제4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성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계속 지금 이런들이 자주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집 공고 하기 전에 공개됐던 자료들 중심에서 직무수행 능력 면접이 나온다. 특히 이런 경우는 사무행정 쪽에서 모집 공고 나기 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많은 건 한 20건 정도 될 거고요. 한 10건 정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와 연관성이 있으면 그게 더 중심이 되는 거죠. 뭐 재난관리 지역 어떻게 뭐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시사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그런 보도자료가 있으면 꼭 봐라. 이거는 한수원 보도자료네요. 사실 제가 이 한수원 홍보 영상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찍을 때 사실 한수원을 제가 30시간 정도 분석한 것 같아요. 자체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보도자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 힌트 좀 얻었기를 바라고요. 요게 이제 자체 연구 보고서 리스트네요. 이게 이제 수력 원자력인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앞쪽 보도자료의 SMR 쪽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수력 원자력은 이게 안 나옵니다. 다 거의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의 자치연구 보고서는 대부분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이번엔 관찰 면접인데요. 국가직무, NCS 직업기초능력, 학습자 가이드북에서 대인관계 능력, 하위 능력별로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공정채용이라는 항목에 보면은 문제 예시가 다 돼 있거든요. 예. 물론 그것을 갖고 가공해서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갑니다. 예. 근데 협상이라는 게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이제 보니까 직업기초 능력에 대인관계 능력에 하위 능력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시가 되어 있는데 하버드의 무슨 뭐 협상 기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책이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여러분 시험 볼 때 필기 시험만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협상 능력을 내가 만약에 모의 관찰 면접을 하는데 모의 협상을 해. 이 자료 어디서 찾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참고해달라. 우리 멘토님께서 실제로 협상법이나 협상 능력을 키우는 책을 직접 사서 보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학생들이 그런 책을 만약에 봤다. 협상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 관리의 순환형이라고 하면 예. 이제 조직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예.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예. 그럼 우리 역할 분담을 한번 해봅시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협상 면접에도 역할을 분담해서 딱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이 결국 뭐냐면은 회의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느냐, 그 다음에 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보 또는 딴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내가 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협상, 자료 찾아갖고 자기네들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도 약간 경영학 기법이 좀 들어가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정보의 바다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협상 면접에서는 사실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어떤 부분을 준비했었냐면 SMR을 해갖고 문제를 좀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고려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런 포인트가 조금 딴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자, 그다음 경험 및 상황 면접에 대한 답변 해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의 원칙과 질문 유형, 질문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그러나요? 아시잖아요. 이 공정 채용에다가 이 자료를 딱 올려놨어요. 밑에 보면 본 자료는 기존 개발된 직군의 채용 전형 결과물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채용 업무 담당자는 본 결과물을 참고하되 개별 기간 및 직군 상황에 맞도록 채용 도구를 재구성하여 적용해야 함. 약간 의무사항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답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로 질문에 대한 답변 얘기하고 주로 어떤 답변을 바로 얘기하죠? 경험사항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면접관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배우질 않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앞서 나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건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2023년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예요. 주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심층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왜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코레일 그 합격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유튜브 보면서 항상 경험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멘토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이제까지 내가 학습하는 방법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고민이 됐다. 근데 그 약발이 맥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다 우리 사전 과제를 내주잖아요. 사전 과제의 내용 보니까 형식이 똑같은 거야 다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합격했던 분들이 정말 그 간결하게 답변하는 방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당시에 어필을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못 받아서 좀 겁이 났었다. 그런데 깔끔하게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멘토님이 얘기하신 게 어느 정도는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각각되는 얘기지. 법령을 파악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뭐 너무 장황한 경험 이야기가 바로 답변에 나오거나 그러면 네네. 별로 면접관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답변은 명제라고 저는 할 수 있거든. 이 명제에 대한 사례가 너무 미약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대변할 수가 없는 사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얘기했으면은 이거를 좀 부연 설명해서 구체화시켜서 포괄적 경험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면접관이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쵸.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할 거니까 예. 처음부터 너무 깊이 있게 답변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핵심만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관 분들은 그런 유형의 문체, 말하는 화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별이 하나 나왔습니다. 질문 유형의 원칙, 규정, 안전, 효율, 노하우, 민원, 이익. 효율과 규정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노하우와 규정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노하우와 원칙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새. 그 학생들한테 어떤 거를 선택하게끔 하는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공기관이면 대체. 원칙, 규정, 안전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럼요. 저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면 이게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그 다대일 면접에서 보통 20분이면 3-4개 질문 5개 정도 꼬리에 꼬리를 하면 7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이 질문할 그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을 보면 왜 그렇게 준비를 했냐, 그래야 좀 더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투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 면접관의 질문을 미리 선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도 있고. 학생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접장에서 절대로 방향키를 지원자인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방향키는 면접관에게 드리고 온전하게 잘 따라가라. 그게 소통의 자리잖아요. 면접도 의사소통하는 자리인데 좀 준비한 것 같다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겸손하지가 않죠. 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빼야 된다. 자기소개서가 돼야 되는데 자술서가 되면 안 돼요. 저도 면접관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어느 시점 이후로 그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을 평가하는 법, 면접관을 면접 보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반대쪽에 있는 입장인데, 관점이 더 차이가 있는 거겠죠. 뭐 옳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지원자들이 이 면접장의 어떤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유형으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해서 그 절대로 참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면접관이 만약에 지금 대학생 지원자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면접을 보면서 초등학교 학생이 방향키를 가지고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물어보면 기분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면 면접관들은 기분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네요. 제가 그게 고집스럽게 좀 지켜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서 6시간 정도 하면 라포가 좀 형성이 돼요. 근데 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했던 친구들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구심만 갖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정제기가 믿기지 않으시면 NCS 홈페이지에 공정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채용에 보면은 상황 면접 질문, 경험 면접 질문, 토론 면접 질문, 자유토론 면접 유형,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질문 순서들이 탁탁탁 단계별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팩트구나 하는 부분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멘토님한테 질문을 2가지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다. 채용 공고에 답이 있다. 채용 공고를 잘 읽어보시고 뭐 유의사항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평가 요소가 나오거든요. 이 평가 요소를 딱 보면은 감이 딱 와요. 무엇을 평가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편하죠. 제가 사실은 이 학생들하고 하게 되면 인성면접 질문을 40, 50개 갖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맞춤형 답변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사판이 되고 있다는 거지.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평가 전형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나 직무 설명 자료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공정채용까지 넘어가서 유사한 질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그건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스터디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공기업 준비해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기업 준비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면 딱 하나. 그래도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공기업. 우리가 이제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들이 공공기관 시험 많이 하는 거 물론 시험이 유사성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국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공익성이 되고 공공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소명 이런 부분 얘기하다 보면 불인데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필기 시험 점수가 85%인데 면접 점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미약해요. 평가 반영 점수가. 날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공공기관에 지원했냐니까. 오래 다닐 수 있어서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 인재상에 부합되는지 여부잖아요. 정말 시박한 케이스죠. 근데 좀 솔직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을까요? 저는 적어도 국가라는 그 공공성, 이 공익성,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감사관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필기시험은 뭐 피해갈 수 없으니까 필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협회나 이런 데 아직 안 보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준자 붙는 데 있어요. 무슨 협회 이런 데. 아니 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 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그렇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마 이런 데는 필기시험 없이 그냥 PT 면접으로 승부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전공 적합성이 최우선되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그냥 필기시험 안 보는 데를 찾아보는 게 낫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기업 준비하지 마라.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요거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혼자 놀기 달인? 혼달이라고 그러죠. 혼달. 순환 근무하잖아요. 저는 제가 20년 근무했는데 부서 옮긴 게 총 12번인가 돼요. 어떻게 보면 1년 반 만에 옮긴 적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적응도 빨리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공기관에서 지방도 가고 막 하잖아요. 공공기관에 지원하시는 분은 내 직장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 생각 없으면 되게 힘들죠. 오늘 우리 1시간 정도 멘토님 모시고 공기업 준비하는 마인드와 하반기 공기업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질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김성호 수석 멘토님 항상 우리 지원자분들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모습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고 우리 취업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항상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과 계속 더 교류를 더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금융권, 여러분들의 취업 모두 항상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멘토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